정부가 하잖아요. 아무리 안 좋아도 합니다, 거기. 그러니까 그 정부가 쥐어짜듯이 할 때 재정 지출을 통해서 빚을 통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1, 2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과다한 투자가 일어나겠죠. 중복 투자가 일어나겠죠. 그동안 경기가 어떻게 나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 종목 업종에 한해서는 굉장히 좋은 경기가 오겠죠. 네. 그러면은 물가도 어찌 되었든 이게 조금 경제 가게들이 좀 어려워지면서 그 물가가 잡힌다고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소비를 줄이고 뭐 재정 지출이 회귀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가게가 또 더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그런 게 또 이제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또 한 번에 진짜 많이들 말씀하시는 뭐 하드 랜딩이냐 네. 뭐 노 랜딩이냐 막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네. 좀 하드 랜딩 쪽으로 오히려 좀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닌가 경기 침체 네네. 이런 쪽으로요. 네네. 맞습니다. 은행 사태 때문에, 은행 위기 때문에 그 부분의 우려가 확실히 커지고 걱정해야 될 부분이 생긴 건 분명히 맞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에 의해서 작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나오는 그 노랜딩, 하드랜딩, 소프트랜딩에서 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냐면 마일드 리세션은 온다. 리세션은 온다는 쪽이었고요. 왜냐하면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부작용이 없을 리가 없죠. 지금 은행 위기처럼 이것도 다 전부 긴축에 시간 차이를 두고 나타나는 역효과들이거든요. 이게 없을 수 없다고 저는 봤으니까 오는데 다만 저는 어떤 거냐면 소프트하게 마일드하게 리세션이 올 거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왜 그랬는지는 아직 좀 변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은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 지금부터 한 2년은 전에 투자의 지도란 책을 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식 시장의 4개, 4가지 계절 그래가지고 봄 같은 금융 장세가 있고 여름 같은 실적 장세가 있고 가을 같은 역금융 장세가 있고 겨울 같은 역실적 장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설명했냐면 코로나처럼 완전히 무너지면은 금융 장세라 그래서 연준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면 그 유동성에 의해서 기업들이 살아나면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 장세가 온다. 요걸 우린 여름이라고 했고 그 실적들이 많이 좋아질 때쯤 연준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는데 이게 유동성 위기가 가지 않도록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얘를 다시 돈을 회수한다. 그 정책, 대표적인 정책이 금리를 올리는 거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적절하게 올리는 게 맞는지 몰라서 서로 계속 올리다 보면 너무 많이 올린 상황이 오게 돼서 이거를 우리는 역금융 장세라고 부르고 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린 것 때문에 다시 경기가 냉각되는 심지어는 침체까지 가는 그런 역실적 장세. 결국 총국에는 이 금리를 올린 것이 기업의 실적이 꼭대기를 치고 이제 점점점 나빠져서 아주 나쁜 기업 실적까지 나오는 때를 우리는 역실적 장세라고 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이때는 광범위하게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얘기는 지나간 20년 동안에는 너무나 맞는 얘기였었어요. 제가 투자 전문가로서 일하는 동안은 정말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적절하게 투자 효과를 냈던 그런 거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20년의 그런 매크로 흐름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요. 숫자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20년 동안 지나간 20년 동안에는 인플레이션 숫자가 요번에 나타난 숫자는 나타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말하면 9%까지 갔거든요. 9%, 7%는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미국도 있는 인플레이션이 70년대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지나간 20년 동안에 그 제가 그는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요 화면을 보시면 요게 뭐냐면 그레이트 마더레이션 시대라는 거 설명하는 그 자료인데 보시면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조금 더 길게 가면 1990년대부터 90년부터 2000년까지 요게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박스권 안에 갇혀서 나타나죠. 그러니요 4% 이하, 그렇죠. 2%. 별로 안 나타나잖아. 이걸 그래서 대안정기라고 부릅니다. 지나간 20년간의 그레이트 마더레이션. 대안정기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식시장의 사계가 기간은 조금씩 달랐지만 딱딱 맞아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인플레이션 보세요. 와. 뚫어버렸죠. 네. 저 인플레이션은 70년대에 가야 겨우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시장을 보는 렌즈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와. 지나간 20년 동안에 제가 사용했던 렌즈는 정말 적절했는데 이번 시장은 그 렌즈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의 시장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렌즈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시대의 렌즈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70년대 초반 73년 4년에 나타났던 1차 오일 쇼크라는 게 있습니다. 유가가 한 2배에서 3배 오르면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이때 작년도처럼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가가 대폭락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차 오일 쇼크가 그 다음에 1, 2년 뒤에 와요. 70년대 후반기에 오는데 이때는 유가가 4배나 올랐습니다. 더 많이 올랐는데 그때로 바닥에서부터 보면 4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데서 더 많이 올랐는데 이때는 신기하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랬을까? 그러게요. 라는 것들을 봐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회사가 물건을 10개 팝니다. 10개 파는데 물건마다 단가는 10,000원이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10개 팔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와요. 그러면 이 회사는 먼저는 이 단가를 올려도 사람들이 사주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2만 원으로 올렸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2만 원씩 10개니까 20만 원을 법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네요. 요즘 그래서 그런지 작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전부 이제 유명한 사람, 모건 스탠리의 그 유명한 사람의 이론이 뭐냐면 결국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면 그거에 의해서 긴축 효과가 나와서 결국 기업들의 실적도 나쁜 거로 나올 거니까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때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할 거다. 지금도 하는 얘기예요. 마이크 윌슨이네요. 마이크 윌슨. 마이크 윌슨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그 얘기가 아주 주류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많은 주요한 사람 비중의 사람들이 아직 대폭락이 안 왔다는 마지막 하락이 남았다. 마지막 하락은 뭐냐면 이제 이 모든 경제 현상의 집합체로서 기업의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걸로써 다 마감하게 될 거다. 이 바닥이 나오고 나서 사야 한다. 이거거든요. 맞아요.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나간 20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계절 렌즈로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역금융 장세가 나타나서 금리가 막 올라가다가 그 금리가 너무 치명적으로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실적을 나쁘게 만들어서 역실적 장세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기업이 실적이 망가지면서 하락하는. 전문가들이 볼 때 20년간의 렌즈로 보면 지금 역실적 장세에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딱. 이제 광범위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것만 딱 남아있는 거죠.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역금융 장세, 금리 막 네. 올리다가 역실적 장세. 전문가들이 보기엔 100% 역실적 장세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시대의 렌즈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개를 똑같이 팔았지만은 10만 원씩, 만 원씩 판 게 아니라 2만 원씩 팔았는데 그러면 매출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매출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바람에 7개만 팔았다고 쳐보자고요. 그래도 2만 원, 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4만 원이 남네요. 14만 원, 4만 원이 높게 나온 거죠. 그게 지나간 2분기, 3분기, 4분기에 기업 실적이 계속 나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소비는 줄고 있지만 명목 실적은 나빠지지 않는 명목 실적 개념이 있는. 왜? 삼성전자 실적 말하면서 명목 실적은 얼마고 실적은 얼마야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명목 실적이죠. 그러니까 값을 올려서 팔았던 코스트코, 월마트는 개수는 적게 팔아요. 소비가 줄어서. 하지만 매출은 또 혹은 마진도 약간 보존되죠. 아주 좋지는 않아도.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나빠지지 않는 효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마이클 윌슨이 아무리 2분기, 3분기, 4분기를 기다려도 제가 거짓말 아니고 작년 2분기부터 계속 말해왔다니까요. 이번에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 이번에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 이번에 마지막 하락이 남았다. 그렇구나. 또 이제 4분기 실적이 1월달에 나왔으니까 이제 1, 2, 3월 지나고 나면 4월이면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와요. 또 그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예전 렌즈로는 맞아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1차 오일 쇼크 끝나고 2차 오일 쇼크에 왜 주가가 안 빠졌느냐. 2차 오일 쇼크 때는 어떤 현상이었냐면 인플레이션이 최고적으로 올랐다가 어느 정도 조절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처음엔 나중엔 다시 올라갔던 조절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예를 들면 월마트든 코스트코든 어떤 물건 A라는 물건을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떨어졌어요. 그럼 이 값을 다시 10,000원으로 돌릴까요? 안 돌리죠. 안 돌리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기를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뇌리 속엔 이미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업들은 어때요? 마진은 다시 옛날처럼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가는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개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되게 좋아지는 장세가 와요. 와.
그럼 주가 폭락 안 하겠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1차 오일 쇼크는 나빴는데 2차 오일 쇼크는 왜 안 빠졌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거죠. 렌즈를 지금 지나간 제가 20년 동안 사용했던 그 그레이트 마더전 시대의 렌즈로 보면 지금은 실적 폭락을 기다려야 하죠.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의 렌즈로 보면 잘 방어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은행 위기가 왔기 때문에 소비가 생각보다는 빨리 기축될 거니까 축소될 거 아닙니까? 그 강도의 문제죠. 근데 여기에 하나의 또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가 가져온 이런 수많은 변화들 속에 뭐가 있냐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에너지 패권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나라로 하여금 에너지에 관련된 경각심을 줬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이끌어낸 거긴 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유럽조차도 기본적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밸류체인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냐면 이게 뭐냐면 탈세계화, 그죠? 그다음에 신냉전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각각의 정부가 일단 짧은 시간 안에 자기들 나라에다 공장을 다 새로 짓고 있는 거예요. 미국처럼. 네. 미국 지금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다 짓고 있죠. 전기차 뭐 이런 거. 똑같아. 네. 똑같은 게 유럽에도 일어나죠. 중국에도 일어나겠죠. 대항하려면. 그죠? 네.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그 자기네들 앞으로 먹거리를 위해서 엄청난 도시를 짓고 있잖아요. 이번에 인도네시아도 선언했어요. 수도로 옮기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건설에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이 당분간 앞으로 1년, 2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과잉 투자가 일어나겠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일단은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 주도가 어디서 나올까요? 만약에 기업이라면 못하죠. 왜냐하면 침체가 온다는데. 개인이라면 못하죠.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어디가 해요? 정부가 하잖아요. 아무리 안 좋아도 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쥐어짜듯이 할 때 재정 지출을 통해서 빚을 통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1, 2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과다한 투자가 일어나겠죠. 중복 투자가 일어나겠죠. 그동안 경기가 어떻게 나쁘겠습니까? 그 종목 업종에 한해서는 굉장히 좋은 경기가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위기를 잘 넘기고 나면 기업들 실적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고 그게 또 그 효과도 끝나갈 무렵에 만약에 정부의 지출에 의한 캐펙스 투자가 따라온다면 다시 또 기업들 실적이 어떤 건 좋게 나오는 실적 발표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윌슨이 말하는 그런 대규모적인 광범위적인 실적 하락은 안 나타나겠죠. 뭐 한 3년, 5년. 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앞으로 한 3년 뒤쯤 되면 중복 투자, 과잉 투자에 의한 역효과 이것도 정말 무섭게 옵니다. 왜냐하면 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들이 이거를 막 세일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대비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2년, 3년 동안에는 그 캐펙스 투자는 제 말 틀리지 않을걸요?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부도 이건 도외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위기를 잘 넘겼을 때 상당히 좋은 장이 올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하고 다만 이 위기를 넘어갈 때 아주 절벽이 오지 않다. 그러니까 실적 절벽이 오지 않는다고 보는 제 이유는 지금은 인플레이션 렌즈로 봐야 한다. 너무 명쾌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렌즈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경제 방송들을 보면은 경제 위기감이 너무 크니까요. 다 거의 이제 많은 비중이 그 위기 확산론으로 가고 한 번에 대폭락이 올 것으로 보니까 현금 들고 있거나 채권으로 다 가거나 막 이렇게 얘기 드는데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는 그게 또 진짜 몇 년 이렇게 유예될 수가 있다고 하면 이거 주식에도 어느 정도는 좀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좀 여윳돈이 있으면은 뭐 주식, 채권 어떻게 좀 운용을 해야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먼저 이 주식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투자 비중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냥 단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웅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티나 장세였었어요. 티나 시대. 티나가 뭐냐면 티나가 뭐냐면 there is no alternative라고 해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안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보실까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S&P 500은요. S&P 500은 10년 동안 총 226%를 올랐어요. 그래서 연으로는 12.6% 오른 거가 같죠. 그런데 이때 미국 채권은 얼마 올랐냐면 10년 동안 10%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연 상승률이 1%밖에 안 돼요. 자, 이게
대표적인 티나 시대의 특징이에요. 뭐냐면 채권 하려야 할 수가 없어. 연 10년 동안 10%밖에 안 나니까 연 1%가 나면 예금이 났지. 그래서 티나였던 거 아시겠죠? 주식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다 주식을 했던, 주식을 하는 게 또 맞았던 그런 시대였다면 왼쪽을 보실까요? 그 전에 2003년부터 2012년 그 전 10년도는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그 10년 동안 S&P 500은 98% 올랐어요. 그런데 이 동안에 채권은 62% 오릅니다. 주식보다 더 많이 오르지는 않았죠.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연수익률을 보면 주식은 7%, 채권은 5% 정도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도 대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채권도 주식과 같이 투자할 때 또 대안으로서 투자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채권이 더 좋아. 5% 정도 연 5% 남으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볼게요. 그런데 지금 같은 저성장 고물가 시대, 그러니까 고물가 시대에는 또 얘기가 더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1970년대 고물가 시대의 성적표인데요. 요 밑에 있는 60, 40, 40, 60, 30, 50, 20이 포트폴리오 비중이에요. 네. PF가 포트폴리오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보시면 60, 40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주식 60%, 채권 40%. 40, 60은 뭐냐면 주식 40%, 채권 60%. 30, 50, 20은 뭐냐면 주식 30%, 채권 50%, 얼터너티브라 그래서 대체 투자. 이건 뭐냐면 부동산, 그다음에 원자재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30, 50, 20. 주식 30, 채권 50, 그다음에 대안투자 20 갖고 있는 게 탁월하게 높습니다. 초록색이죠. 그렇죠? 나머지 두 개도 보시면 60, 40보다 40, 60. 채권을 같이 갖고 있는 게 더 높아요. 그러네요. 그죠? 더군다나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압도적으로 높죠. 야. 그러니까 고물가 시대, 앞으로 2년, 3년 동안은 물가가 뚝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그런 과다한 지출을 하는 사업을 할 동안에는 물가가 아래로 뚝 떨어지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물가 시대가 이어지는 몇 년간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주식, 채권, 대체 투자를 섞어서 채권도 주식만큼이나 좋은 어떤 그런 그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를 저희가 어떤 지금까지 흐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요즘 시대를 타라라고 부르죠. 타라는 뭐냐면 되어라 리즈너블 얼터너티브. 이제 대체 투자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는 시대가 왔다. 요렇게 부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투자에 관련해서는 주식과 채권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